인천국제공항에 막 도착한 34세의 강민재는 고향 강원도의 아들로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민재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장례가 이미 끝났고 관이 묻혔으며 집안 누구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가족들은 모든 것이 어머니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조용히 떠나기를 원했을까? 유언 한마디 없이 옛집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어머니를 위한 제사상에는 영정 사진조차 없었다. 밤이면 집 앞의 개가 길게 짖으며 애통하는 듯했다. 민재의 가슴 속에서 의심이 피어올랐다. 형사로서의 직감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 이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을 향해 이어진다. 민재처럼 불안함을 느낀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고 우리와 함께 가족의 사랑 탐욕 그리고 진실이 격렬히 충돌하는 다음 이야기를 탐험해보자. 놓치지 마라. 그날 밤 강원도의 하늘은 끊임없이 비를 뿌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민재의 재킷을 적시며 그가 홀로 어머니 김옥순이 이틀 전 안장된 영월묘지로 차를 몰았다. 아버지의 낡은 오토바이가 짙은 어둠 속에서 약하게 엔진 소리를 내며 운명의 한숨처럼 들렸다. 민재의 배낭에는 접이식 삽 손전등 그리고 낡은 장갑이 들어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윙윙거렸고 심장은 조여드는 듯 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재는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아직 부드러운 흙을 만졌다.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삽질 한 번 할 때마다 자신의 심장과 답없는 의심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듯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까? 왜 아무도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서둘러 매장했나? 마치 누군가 알아차릴까 두려운 듯이. 그때 사비나무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극도의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쇠지렛대를 꺼내 관 뚜껑 틈에 끼우고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나무가 삐걱거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희미한 향기가 스쳐갔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민재가 본 것은 그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관 뚜껑이 열리자 민재의 손전등 빛이 떨리며 안에 누운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 눈 맙소사. 그 눈이 뜨여 있었다. 민재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손은 얼어붙고 입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제까지 그가 눈물로 작별했던 어머니. 김옥순이 묘지의 흐릿한 빛 속에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은빛 섞인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김옥순의 목구멍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황량한 들판을 스치는 바람처럼 약했다. 깡마른 손이 떨리며 아들을 향해 살짝 뻗어졌다.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어머니 강민재는 고함쳤다. 감정이 폭발하며 머릿속이 터질 듯했다. 고요한 밤은 그의 절규와 진흙탕 속 급한 발걸음 소리에 갈기갈기 찢겼다. 생각할 겨를 없이 민재는 차갑지만 아직 생기가 남은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았다. 관에서 어머니를 꺼내며 마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듯 안았다. 옥수는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신음했다. 작지만 가슴을 찌르는 소리였다. 민재는 그 얼굴을 자세히 볼 용기가 없었다. 이 모든 게 환각일까봐 눈을 뜨면 어머니가 진짜 떠났을까봐 두려웠다. 어머니를 준비한 천 위에 눕히자마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영월묘지예요. 사람이 살아서 묻혔어요. 15분 뒤 구급차 사이렌이 묘지의 고요를 깨뜨렸다.
간호사들이 뛰쳐나왔고 헤드라이트가 음울한 밤하늘을 환히 비췄다. 중년 의사가 허리를 숙여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이 약하지만 분명해요. 살아계십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수액을 연결하고 산소 마스크를 옥순의 창백한 얼굴에 씌웠다. 구급대원들은 노란 불빛 아래 분주히 움직였다. 이맨땀이 흘렀지만 수이모 말하지 않았다. 눈빛만이 서로를 오가며 당혹과 의심으로 물들었다. 이건 일반적인 심장마비가 아니에요. 여의사가 낮게 말했다. 심박이 불안정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심각한 탈수 증세도 있고 강한 진정제로 중독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민재의 심장을 찔렀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중독 단순한 사고나 경미한 중독이 아니라 누가 그럴 수 있나.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숨을 몰아쉬었다. 번개처럼 스친 생각. 가족 중 누군가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 강릉중앙병원에서 옥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민재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앉았다. 눈은 텅 비었고 입술은 바싹 말랐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제 어머니는 한 시간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큰형 강민철의 이름이 떴다. 이름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장례를 주도한 민철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민철 누구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 민철. 여보세요? 민재야, 지금 어디야? 병원. 어머니 살아계셔. 형도 알았어. 뭐라고? 상대편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민재가 주목한 건 놀라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희미하게 떨리는 공포. 의사가 확인했어.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야. 어머니는 중독됐고 살아서 묻혔어. 아니, 그럴 리 없어. 형 아무것도 몰랐다고 민철이 머뭇거렸다. 민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차가운 복도 불빛 아래 그는 맹세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설령 그 배우가 혈육이라 해도. 의사들이 옥순이 위독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라고 전했을 때 민재는 겨우 병실에 들어갔다. 새하얀 방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어머니는 가슴이 살짝 오르내리며 누워 있었다. 눈은 감긴 채 무덤에 어둠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 손을 잡고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다시는 누구도 어머니를 해치지 못하게 할게요. 어머니가 특실로 옮겨진 다음 날 강민재는 병원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느티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8월 바람이 스산하게 불며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에게 삶은 계속된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어머니 김옥수는 여전히 호흡기를 달고 깡마른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의사는 몸이 안정됐다고 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폭풍 속이었다. 어머니가 산채로 묻혔다는 사실은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사건의 세부사항을 떠올렸다. 누가 이런 짓을 했고 왜 질문이 망치처럼 머리를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죽 한 숟갈을 먹인 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갔다. 국도변의 허름한 단층집은 그의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 강영택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향을 피우고 있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병원에 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영택은 흠칫하며 손에서 찻잔을 떨어뜨렸다. 멍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살아. 어떻게 묻혔는데? 민재는 주먹을 쥐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죽지 않았을 때 묻혔어요. 강한 진정제로 중독된 뒤 시체처럼 처리됐죠.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건 민철이 형이고 장례내를 서둘렀던 것도 형이고 50억 원짜리 생명보험금 수익자는 또 형이에요. 영택은 입을 다물고 떨리는 입술로 멍하니 있었다. 한참 뒤 그는 낡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의심했어.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지.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나. 대답 없이 민재는 민철의 서재로 들어갔다. 방은 지나치게 깔끔했다. 서류가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고 종이 한 장 흐트러진 게 없었다. 그 완벽함이 오히려 민재를 더 경계하게 하였다. 그는 형사였다. 강민재는 잘 알았다. 무언가를 철저히 숨기는 자일수록 더 의심스럽다. 거의 1시간 동안 뒤진 끝에 그는 벽에 걸린 유화 뒤에 숨겨진 금고 앞에 멈췄다. 어머니의 생일 그 비밀번호를 그는 알고 있었다. 금고가 조용히 열렸다. 안에는 꼼꼼히 묶인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다. 민재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눈이 멈춘 곳은 서울의 대형 금융사 도장이 찍힌 생명보험 계약서였다. 서명자는 김옥순. 유일한 수혜자는 강민철. 계약 금액은 50억 원. 손이 꽉 쥐어졌다. 어머니의 서명을 수백 번 본 그였다. 하지만 이 글씨는 딱딱하고 뻣뻣했다. 분명 위조였다. 그 아래에는 강릉 외곽의 선심클리닉이라는 사설병원에서 발행된 수백만 원짜리 진료 영수증이 있었다. 약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그 밑에는 미다졸람 특수수술에만 쓰이는 강력한 진정제 구매 내역서가 있었다. 민재의 분노가 홍수처럼 터졌다. 그는 전화기로 모든 것을 촬영한 뒤 원래대로 정리했다. 떠나기 전 그는 방을 한 번 더 둘러봤다. 민철이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누군가 아마 의사가 공모했을 터였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강원도 경찰서에 옛 동료에게 전화했다. 선심 클리닉 탐색 영장과 병원에 어머니를 위한 특별 보호를 요청해 심각한 일이야. 그 정도로 심각해.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계획된 살인 미수야. 오토바이가 뜨거운 햇살 아래 국도를 달렸다. 민재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그날 오후 갑작스런 소나기가 강릉의 무더위를 식혔다. 병원 3층 특실에서 김옥순이 구원받은 뒤 처음으로 눈을 떴다. 하얀 불빛이 눈을 어지럽혔다. 아들의 얼굴을 보기 전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잡은 민재의 손이 먼저 느껴졌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저 아는 거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적이 사라질까 두려웠다. 옥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이 달싹이더니 간신히 소리가 났다. 민재. 민재니. 민재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어린 시절 아플 때처럼 이마를 어머니 손에 댔다. 소독약 냄새와 어머니 머리카락 향이 뒤섞여 익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느낌을 줬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민재가 바람처럼 낮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 정원에서 꽃에 물 주다 어지러웠고 그 뒤 깜깜했어. 옥수는 눈을 감고 차가운 흙 아래 묻힌 먼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누가 물 한 잔 주지 않았나요? 민철이 형이었어요. 옥순이 눈을 깜박이며 잠시 머뭇거리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애가 생강차라고 배 따뜻하라고 줬지. 설마 그럴 줄이야. 민재의 가슴이 철사처럼 꼬였다. 목소리가 굳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날 밤 옥순이 잠든 뒤 민재는 옆방으로 가서 몰래 설치한 녹음 장치를 확인했다. 이건 더 이상 직감이나 의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를 잡는 방법이 고민이었다. 영리하고 냉혈한 자들은 죄책감이 아니라 발각을 두려워한다. 민재와 어머니는 계획을 세웠다. 새 연극이었다. 주인공은 기억을 잃은 척하는 깨어있는 어머니, 김옥순, 함정에 빠질리는 민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이 걱정스런 얼굴로 백합 다발을 들고 병원에 왔다.
옥수는 준비를 마쳤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보며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누구? 민철이니 자꾸 네가 꿈에 나와. 어머니 살아계신 게 기적이네요. 민철은 웃었지만 눈은 빠르게 방안을 훑으며 경계했다.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의사가 심장마비였다고 했나? 민철아 맞아요, 어머니. 정원에서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했죠. 민철은 침착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 옆방에서 지켜보던 민재는 거짓을 확신했다. 옥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눈빛을 띄었다. 흙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깜깜했지. 그게 꿈이었나? 무거운 침묵. 민철은 어색하게 웃었다. 꿈이죠, 어머니. 막 깨어나셔서 정신없으신 거예요?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철아, 나 혼란스러워. 석 달 전 네가 서명하라던 서류 다시 보고 싶어. 민철이 멈칫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치마쳤지만 곧 웃음으로 덮었다. 물론이죠, 이제 어머니. 가져다 드릴게요. 불안하시면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민재는 모든 증거를 녹음했다. 함정이 서서히 조여들었다. 첫 만남 이틀 뒤 강민철은 갈색 서류 봉투에 꼼꼼히 포장된 서류 뭉치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말끔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진한 향수 냄새. 하지만 눈에는 긴장이 역력했다. 김옥수는 침대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신경이 팽팽히 당겨져 있었다. 어머니, 이게 석 달 전 어머니가 서명한 유언장이에요. 강민철이 바람처럼 가볍게 말했다.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김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얇은 안경을 쓰고 한 줄 한 줄 읽었다. 문장은 그녀의 가슴을 도려냈다. 모든 재산, 부동산, 토지, 적금이 내 사망 후 강민철에게 귀속된다. 민재 모든 걸 버리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때 왜 민재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 옥순이 일부러 강조하며 물었다. 민철은 기계처럼 대답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민재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커리어도 잘 잡혀졌네던데 저는 힘들다고. 어머니 잊으셨어요. 옥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늙어서 머리가 흐려졌나 봐. 근데 지금 보니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고치고 싶어.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고 절의 보시로 좀 떼놓고 싶어. 그 순간 민철이 굳었다. 입꼬리는 웃음을 유지했지만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정말이세요? 지금은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옥수는 서류를 옆으로 밀며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확실해.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 거야. 변호사를 불러서. 번거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 민철은 말문이 막혔다. 손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다. 독약 위조된 사망진단서 가족을 속인 모든 계획이 이 살아있는 노모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강민재가 예고 없이 들어섰다. 침착했지만 눈빛은 칼날 같았다. 민철이 형 잘 왔네. 물어볼 게 있어. 뭐야, 문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오다니. 민철은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 앞에서 물어도 괜찮겠지. 민재는 다가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선심 클리닉에서 구입한 미다졸람 약품 내역서야. 형 이름으로 된 서명과 송금 증거도 있고 사본은 이미 강원도 경찰 수사팀에 보냈어.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쾅 쳤다. 너 날 모함하는 거야 아니? 민재는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난 형사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어머니를 독살하고 서명을 위조해 보험금을 챙기려 한 건 법정에서 밝혀질 거야. 옥수는 아무 말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한때 품에 안았던 아들을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마음속엔 단 하나 정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강민철은 정식으로 체포됐다. 소식은 동네의 벼락처럼 퍼졌다. 옥순의 집을 잘 아는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반은 동정, 반은 믿을 수 없다면서 없다는 반응이었다. 돈 때문에 친어머니를 산채로 묻으려 한 아들이라니. 강원도 경찰서 취조실에서 민철은 수사관 앞에 앉았다. 하얀 불빛 아래 잘생기고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진실 앞에 용의자일 뿐이었다. 강민철 씨. 묵비권이 있지만 당신의 모든 행동은 녹음되고 서명 증거, 송금 내역으로 기록됐습니다. 수사관 임태훈이 단호히 말했다. 민철은 말없이 앞에 단방향 유리를 응시했다. 저 너머에 민재가 서 있음을 알았다. 유리 뒤 민재는 굳어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손잡고 등교했던 형 친구들에게 맞을 때 지켜줬던 형이 취조실에 죄인으로 앉아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몰랐다는 사실이었다. 난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게 아니야. 민철이 쉰 목소리로 입을 뗐다. 그냥 일이 빨리 끝나길 바랐어. 빚이 너무 많았어. 정신없었어. 칼이나 총구로 죽인 게 아니라고. 임태훈이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친어머니를 독살하고 관을 닫아 산 채로 묻었어. 그건 계획된 범죄야. 민철은 머리를 테이블에 박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악몽에서 깨어난 듯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갈림길에 섰다. 그날 저녁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감을 깎고 있었다. 옥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눈에는 여전히 아픔이 맴돌았지만 부드러움었다. 그애 뭐라고 했으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의도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민재는 눈을 내리깔며 답했다. 하지만 어머니, 그 모든 계획과 행동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죠?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정원을 내다봤다. 분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애는 내 핏줄이야. 하지만 용서할 순 없어. 용서는 잘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민재는 조용히 어머니의 마르고 강인한 손을 잡았다. 상처는 남았지만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고 정의는 늦게나마 문을 두드렸다. 그날 아침 밤새 내린 큰 비가 그친 뒤 강원도의 하늘은 깨끗이 씻긴 듯 맑았다. 집 뒤 바나나 나무 잎에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옥수는 현관에 서서 따뜻한 연고차를 들고 그 향을 맡으며 말이 없었다. 김옥순의 눈은 고요하고 깊었다. 마치 한평생을 꿰뚫어 본 듯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민재는 전날 밤 바람에 쓰러진 대문을 고치고 있었다.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힐끔거렸다. 그 사건 이후 옥수는 느리게 살았다. 말수가 줄었지만 행동과 눈빛에는 놀라운 침착함과 강인함이 남아있었다. 민재는 알았다. 어머니는 살인미수에서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너무 많은 상처로 갈라진 가족의 균형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어머니 민재가 부드럽게 입을 뗐다. 다음 주에 예비 심리가 있어요. 증인으로 나가실 건가요? 옥수는 멈칫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입에 댔다가 내려놓았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녀는 민재를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그래야 할까? 민재는 침묵했다.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법정에 선다면 친모를 해친 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터였다.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정의예요. 용서는 어머니가 때가 되면 하실 거라 믿어요. 민재는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석양 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재판날 강원도 인민법원 앞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 친척 이웃들이 숨죽이고 앉았다. 학식 있는 집안의 자랑거리였던 강민철이 친모를 독살하고 서류를 위조해 산 채로 무두려한 주모자라니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법정에 옥순이 들어섰다. 마르고 머리는 더 희끗했지만 걸음은 단단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염주를 만지며 눈빛은 피하지 않았다. 민철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했다. 아들을 마주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처럼 단호했다. 저 김옥수는 진정제로 독살되었고 합법적 병원 기록 없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산채로 묻혔습니다. 관 속에서 깨어나 숨이 막히고 절망했지만 막내 아들이 비 오는 밤 무덤을 파 진실을 찾아냈기에 살아났습니다. 법정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민철은 눈을 감았다. 온몸이 떨렸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명확히 밝히고 올바르게 처리해 아무도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원은 강민철에게 가족살인 미수 서류 위조, 보험금 사치로 18년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끝났지만 박수도 야유도 없었다.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마치 모두가 탐욕에 자신을 잃은 사람을 애도하는 듯했다. 돌아오는 길 민재는 낡은 오토바이로 어머니를 태웠다. 옥수는 조용히 뒤에 앉아 아들의 허리를 살짝 안았다. 한탄강 다리. 중간에서 그녀가 입을 뗐다. 며칠 밤을 잠 못 자며 생각했어.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니. 근데 지금 마음이 가벼워. 법이 옳게 판결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가슴에 묻었던 아픔을 꺼냈어. 민재는 대답 없이 핸들을 더 세게 잡았다. 앞쪽 강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재판 후 2달. 마을 끝 옥순의 작은 집은 다시 사람 소리로 채워졌다. 우울함과 굳게 닫힌 문은 사라졌다. 아침 차 마시는 소리, 현관 앞 누렁이가 멍청이 짖는 소리, 대나무 울타리, 옆 분꽃을 보며 옥순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어머니와 고향을 떠날 수 없다다는 생각에 이제 군 경찰서로 전출되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마당에서 운동하고 차를 끓이고 약초를 햇볕에 말렸다. 사소한 일들이 옥순을 되살리는 약이었다. 늦가을 오후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옥순은 현관 아래 앉아 갈색 털실로 목도리를 짰다. 테이블에는 단정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 부분은 살짝 떨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 용기는 없지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민철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친절한 교도관이 전해줬다. 옥수는 읽고 조용히 접어 차 쟁반 옆에 정갈이 놓았다. 정갈이. 민재가 들어와 어머니가 지평선을 바라보는 걸 보고 편지가 누구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았다. 그는 옆에 앉아 뜨거운 물을 따랐다. 아직 화나셨어요? 그가 물었다. 화나지. 어떻게 안 화날 수 있겠니? 옥수는 엷게 웃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30 몇 년 키웠어. 첫 숟갈부터 4살에 엄마 하던 때까지. 그런데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어. 민재는 침묵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초등학교 때 손잡고 데려다 주던 형은 이제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영원히 화낼 수 없음을 알았다. 모정은 피와 살에 얽혀 배신당해도 끊기 어렵다. 어머니 보험금은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민재가 말했다. 그래,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봤어. 일부는 고아원에 보낼 거야. 죽다 살아난 내가 보니 사람의 정만큼 소중한 건 없더라. 나머지는 적금에 넣어둘게.
내가 죽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민철이한테도 작은 몫을 남길 거야. 적어도 출소 후 절망하지 않을 만큼. 민재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가을 오후의 서늘함 같은 손, 하지만 놓아줌의 온기였다. 용서를 배운 어머니의 손. 잘못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날 오후 옥순이 영월의 평안사로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스님이 그녀를 오래 바라보며 말했다. 배신당하고도 관용을 지킨 이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아픔을 증오로 바꾸지 말고 자비로 바꾸세요. 김옥수는 손을 모아 절하며 눈물을 흘렸다. 갈색 승복에 눈물이 스며들었다. 늦겨울 아침 햇살이 문틀에 닿자 옥수는 일찍 깼다. 전날 밤 꿈에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 온화한 남자가 논두렁에 서서 보라색 연꽃을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을 봤다. 깨어나니 마음이 가벼웠다. 슬픔과 원망이 꿈과 함께 사라진 듯했다. 현관 밖에서 강민재가 물을 끓이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뒷마당에서 딴 녹차. 잎향이 퍼졌다. 옥수는 문을 열고 갈색 목도리를 두른 채 나왔다. 오늘 아침 향이 좋구나. 너희 아버지가 끓이던 차 같아. 민재가 돌아보며 웃었다. 어제 햇볕에 말렸어요. 날이 좋아서 조상님께서 우리 모자를 보살피시는 거겠죠. 둘은 낡은 나무 탁자에 앉았다. 부드러운 침묵이 감돌았다. 눈물도 왜나 마냥 같은 질문도 없었다. 지금 살아가고 회복하며 용서하고 이어가는 모자만 있었다. 옥수는 주머니에서 누런 종이에 작은 수첩을 꺼냈다. 집안 살림과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들을 적던 수첩이었다. 새 유언장을 썼어. 민재가 살짝 굳었다. 이걸 네가 지켜줬으면 해. 절반은 절에 보낼 거야. 고아원에도 일부 주고 나머지는 너와 민철이 이름으로 남길 거야. 나중에 그 애가 돌아오면 이 집에 자기 몫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해. 그 애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애를 사랑으로 낳았기 때문이야.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애틋함과 존경이 뒤섞였다. 한 번의 상처로 마음이 굳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평범한 시골 여인인 어머니는 자신을 산 채로 묻으려한 아들을 용서할 용기를 냈다.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믿기 때문이에요. 옥수는 미소 지으며 마른 손을 민재의 손 위에 올렸다. 햇살이 그녀의 눈가에 닿았고 마음은 봄철 이슬 맺힌 풀잎처럼 맑았다. 친아들이 어머니를 독살하고 산 채로 묻으려한 가슴 아픈 이야기는 도덕적 경종일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인자함 까라에 달한 다채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돈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오늘날, 가난하고 나약해 보이던 어머니가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한 모습은 정신적 힘과 인간성의 각성을 상징한다. 옥수는 증오가 이성을 가리지 않게 제했다. 아들의 죄를 잊지 않았지만 원망이 남은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았다. 그 관용은 그녀를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켰고 막내 아들과 배신한 아들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의 온기를 지켰다. 여기서 교훈은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언제 놓고 언제 붙잡아야 마음이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지를 아는 것이다. 황홍이의 가장 소중한 건 재산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 가벼운 가슴 그리고 돌아올 줄 아는 자식이다. 때로는 적절한 용서가 가족 전체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된다.